네,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탄도미사일로는 지난 2일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20일 만인데요.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초대형 방사포를 동원한 핵 반격 가상 종합 전술 훈련을 실시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11월 미 대선 전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바로 어제였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었는데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지금 비행거리는 한 300여 킬로미터 정도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이번 발사의 목적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전반적인 흐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는 북한의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4년 차에 해당하는 해입니다. 결국은 지금 북한이 전술핵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신형 전략 무기들을 개발하겠다라고 2021년 8차 당대에서 얘기를 했고 이것이 이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으로 구체화 된 건데 자, 올해 이 4년 차의 의미는 뭐냐면 여태까지 그 준비됐던 무기 체계들이 대부분 사실은 준비가 완료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원래 이제 사실 뭐 내년에 5년 차 정도에 이거를 종합하면 되지 않겠냐 싶지만은 내년은 또 그 내년 일정이 따로 있습니다. 즉 내년은 그 조선 노동당 창건 80주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관련된 정치 행사나 이런 부분들로 상당히 바쁠 것이고 즉 내년에 그 80주년 행사를 그 좀 더 의미 있게 기념하기 위해서라도 사실 올해 대부분 무기 체계의 개발과 입증이 끝나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북한의 최근 여러 가지 미사일 발사 무기 체계 자랑들이 이해가 좀 가실 겁니다. 뭐 탄도미사일은 한 뭐 20일 만에 발사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당장 지난 주말에 이 전략 순항 미사일이다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초대형 핵탄두부를 장착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결국 이것이 지금 자신들이 갖고 있던 이런 핵 무기 체계들이 완전히 이제 그 정상적인 무기 체계로 이렇게 안착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걸 그럼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사실 이번 발사도 결국은 지금 북한이 이 600mm 방사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어쨌거나 600mm 방사포에 결국은 핵을 탑재해서 운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것이 그냥 단순히 운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 지금 한미 연합 훈련이 이렇게 이 공군의 연합 훈련이 네네. 벌어지는 가운데 자, 만약에 저 전력이 우리 쪽으로 와서 공격을 가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 핵무기를 갖고 즉각적으로 반격할 수 있다. 자,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발의 패턴과 흐름의 어떤 최근의 추이를 쭉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후 3시에 도발을 했잖아요. 보통 예. 저희는 이제 새벽에 보통 하는 게 예. 익숙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예. 보통 이제 대개 새벽에 이제 감행을 그쵸. 했는데 예. 낮 시간에 한 것도 그럼 의도가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결국은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낮에 했다라는 것은 아마도 제가 뭐 정확한 지금 훈련 스케줄을 제가 몰라서 함부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은 아마도 우리 그 오후 정도에 있었던 우리 한미 연합공군의 그 편대군 훈련 아마 그것에 거의 대응해서 하는 식의 발사가 아니었겠느냐. 예. 약간 그런 추정도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뭐 정확한 것은 좀 스케줄이나 일정 같은 걸 좀 확인해야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앞서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초대형 방사포 실전 배치 훈련 이게 3월 달에 있었던 훈련이었고 어제 있었던 게 오늘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핵 반격 가상 종합 전술 훈련을 실시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예. 지금 이 전술 훈련이라는 표현에서도 초대형 방사포 실전 배치 훈련이란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좀 있는 건가요? 사실은 뭐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겠죠. 다만 이제 어느 시기에 어떤 형식으로 이제 훈련을 실시할 것이냐의 문제고요. 자, 그 앞쪽에서 했었던 뭐 실전 배치 훈련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이걸 소위 실전 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하는 훈련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부대가 발족이 돼서 이 발족된 부대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그 김정은이 앞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행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반면에 이번 훈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반격 가상 전술 훈련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죠. 네. 이게 뭐냐면은 상대를 이제 상정을 해놨다. 즉 이렇게 한미 연합공군이 자신들을 공격하고 나면은 남은 전력을 갖고 자 이걸 뭐 대한민국 쪽을 향해서 뭐 이렇게 반격을 하겠다. 뭐 아마도 이런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담은 그런 훈련이 아니었겠나 생각이 됩니다. 즉 앞서서 보여주기와는 좀 더 다르게 이제 조금 더 실전적 성격의 훈련으로 이런 사안의 하나하나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번에 나온 보도를 잘 읽어보면은 이 초대형 방사포를 운영하는 훈련이었는데 이것이 어떤 체계 내에서 이루어졌다. 근데 그 체계를 핵 방화세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이거는 좀 낯선 표현인데 이거를 어떤 거를 의미하는 겁니까? 사실은 이거 되게 어찌 보면 간단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예. 직관적인 이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원래 핵이라고 하는 건 이렇습니다. 핵은 기본적으로는 어떤 표적을 내가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그래서 소위 표적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누가 언제 이 핵 공격을 할 수 있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핵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뭐 심지어는 뭐 실제 상황에서 봐도 미국 대통령이라든가 뭐 러시아 대통령이 걸어가는데 옆에서 누가 굉장히 막 무거운 가방을 예. 들고 네네. 가면서 있죠. 그게 이제 뭐 실제 어떻게 생겼는지는 저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소위 핵 그 공격을 지시할 수 있는 그런 그 지휘 통제 체계가 들어 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걸 뉴클리어 풋볼이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해서 최고 지도자가 지시를 하면 어느 나라고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민주주의 국가는 대통령이 될 것이고요. 그 지시에 따라서 핵을 이제 곧바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핵은 뭐 미사일 이런 거를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이 핵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엄중한 이 무서운 무기 체계를 정치 지도자가 딱 결정을 내려서 그걸 할 수 있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휘 통제 체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북한이 이렇게 지휘 통제 체계라고 하는 것을 핵 지휘 통제 체계를 강조하고 이제 여기다 핵 방아쇠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 소위 그래서 그런 그 김정은의 지시하에서 모든 이런 미사일 발사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자기네들의 핵 지금 전력은 정말 이렇게 정상적인 체계하에서 가동되고 있다. 이거를 강조하는. 시스템이 있다라는 걸 좀 강조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지금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초대형 방사포에 대해서 남조선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한 공격형 무기다. 예. 이렇게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앞서 이제 예. 그 북한이 600mm 방사포를 자주 쓰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예.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사실 이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궁색해 보입니다. 북한의 말이. 자, 무슨 말씀인 거 아니에요? 원래 단거리 미사일에서 우리가 세계 단거리 탄도미사일 3총사를 얘기할 때 KN 23, 24, 25. 그래서 23이 이제 화성 11 가라고 해서 한 600km 정도 날아갈 수 있는 탄도 미사일. 이 소위 이제 그 팝업 기동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강하다가 다시 떠서 공격할 수 있는 그 미사일 가장 북한이 제일 자랑하는 미사일이죠. KN-24는 사거리는 좀 짧지만 아마도 이제 탄두 중량이나 이것들은 조금 더 들어가서 KN-23과 거의 비슷한 성격으로 운영되는 그래서 걔는 화성 11 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소위 화성 11 시리즈가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고 가장 핵심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가고 이해하고 있고 북한도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자,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북한이 600mm 방사포를 꺼내들면서 여기에 핵을 탑재한다. 이게 주 타격 수단이다 그러면서 계속 지금 발사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요. 작년에 52발의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쐈어요. 네. 그러니까 탄도 미사일뿐만 아니라 뭐 해거래부터 시작해서 순항 미사일 다 포함해서 한 52발 정도를 쐈는데 그중에 20발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었습니다. 그만큼 단거리 탄도 미사일에 대한 굉장히 그 의존도가 굉장히 북한이 높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올해 지금 발사를 보고 있으면은요. 올해 초부터 쭉 발사를 하는데 이 KN-23, 24를 발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600mm를 계속 발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런 추정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작년 말부터도 계속 이 발사가 안 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 KN-23, 24의 숫자가 북한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작년 10월부터 어떻게 됐죠? 북한이 러시아에 대해서 그 탄약 수출을 본격화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서 단순히 포탄만 판매가 된 것이 아니라 이 KN-23, 24도 같이 판매됐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됐는데 실제 어쩌냐면 작년 초하고 그러니까 작년 말하고 올해 초에 보면은 우크라이나 안에서 KN-23, 24의 파편으로 보이는 것들이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자, 결국 지금 북한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23, 24를 러시아로 상당 부분 팔고 자, 그다음에 그건 뭐냐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걸 아마 거의 다 치우지 않았을까라고 예정이 되는 거고요. 그럼 그만큼 지금 생산을 해서 자신들의 이제 무기고에 쌓아놔야 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자, 그다음에 자꾸 그럼 그 사이에 어떻게 뭘로 보여주면서 이 대한민국이나 주변국을 겁박할 거냐? 순항 미사일. 그다음에 기타 이제 다른 것들을 계속 지금 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성능은 좀 떨어지지만 KN-23, 24보다 성능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사거리는 비슷하게 나오는 이 600mm 방사포를 집중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북한이 지금 자신들의 이 미사일과 이 생산 능력과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것, 그래서 실제 이런 체계들이 준비가 잘 안 되는 것을 굉장히 센 언어로 이렇게 감추고 있는 것이다. 그런 추정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 600mm 방사포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은요. 이 북한이 뭐 아무리 핵탄두를 많이 만들어도 그렇게 많은 숫자를 탑재를 할 수가 없는데 이 600mm 방사포처럼 굉장히 제한된 그래서 이 회피 기동에 이런 게 불가능한 탑재체에다가 핵탄두를 장착한다? 이거 굉장히 바보 같은 접근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이 미사일 전략에서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말씀 중에 지금 한국과 미국이 연합 공중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예. 하셨잖아요. 예. 어떤 훈련인지 좀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거 되게 유명한 훈련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전에 이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맥스 썬더라는 이름으로 해서 굉장히 대규모로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를 했었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합 편대군 종합훈련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전쟁할 때 보다 보면 왜 혹시 뭐 영화 뭐 탑건 매버릭 같은 거 보시면은 전투기들이 막 모여가지고 해서 가잖아요. 네네. 이제 이걸 보통 영어는 스트라이크 패키지. 그다음에 우리 한국말로는 공격 편대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즉 이렇게 해서 한미의 이런 기체들이 성능을 좋은 기체들이 바로 이 스트라이크 패키지 그러니까 공격 편대군을 구성해서 적 주요 표적들을 제거해 나가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당연히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수준의 미 공군, 그다음에 대한민국도 지금 F-35 같은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북한 입장에서 이걸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굉장히 북한에게 있어서는 두려운 훈련 중에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핵과 관련된 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한미 훈련은 26일까지 진행이 되고 미국의 반응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도 일단 미사일 발사 규탄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사흘 동안 중국을 방문합니다. 방중을 했을 때 이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할지 미 대선을 앞두고 어떤 입장을 보일 거라고 보십니까? 뭐 사실 미 대선도 대선이지만은 이 대북 그 제재 레짐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지난번 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이 대북 제재 위원회 특히 전문가 패널이 이제 사실상 좀 있으면 종료가 되고요. 이제 이달 말까지 종료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결국 중국에 대해서도 미국이 굉장히 이런 북한 제재하는 부분에 있어서 얼만큼 너희들이 노력을 할 것이냐, 노력을 해야 된다. 아마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강하게 끄집어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대북 제재가 관련돼서 뭐 아마 최근 보도도 나왔습니다만은 뭐 북한이 무슨 뭐 미국의 애니메이션을 뭐 예, 이렇게 예. 하고 있다. 이게 사실은 보면은 중국에다가 미국이 하청 준 거를 중국이 다시 북한에 재하청 준 거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사실 이 대북 제재가 중국에서 굉장히 뻥뻥 뚫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 때문에 미국에서 좀 더 강한 어떤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선 국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 어떤 메시지 전달에 있어서 좀 이렇게 미묘하게 전달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중국은 어떤 입장을 보일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지금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보이는 입장은 굉장히 사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답답한 입장입니다. 즉, 북한이 핵을 가지려는 것을 중국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합리적 안보 우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갖는 게 합리적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중국의 입장을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방관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 국제사회 차원에서 조금 더 강한 압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결국 이것을 따르지 않는 어떤 개인, 단체, 회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세컨더리 보이콧이 사실 지금 실행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도 있다. 미 대선 전에요. 할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제가 이전부터도 몇 차례 아마 7차 핵실험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북한은요 7차 핵실험이 준비가 되는 대로 기술적 준비가 마치는 대로 사실은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아마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게 대선 국면에서 7차 핵실험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결국 뭐냐면 미국의 정부가 뭐 예를 들어서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또 다른 협상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레버리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냥 바이든 정부가 그대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핵실험을 했을 경우에 북한이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보지만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일 북한 입장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시기는 결국 대선 전후 아마 대선 한 뭐라고 그럴까 한 10월 말 예. 이때쯤 되면 어느 정도 이제 판세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혹은 뭐 그때까지 판세를 모를 수도 있겠죠. 되려 그런 상황이 되면은 핵실험을 하기 상대적으로 좋은 상황일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정부가 되느냐에 따라서 일단 초기에 다 북한이 엄청나게 뭐 미국이나 국제사회로부터 압박을 받겠지만은 궁극적으로 북한은 이것을 가지고 위기를 최대한 조성해서 결국은 미국과 재협상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북한이 2차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준비 중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3월이나 4월 초에 발사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은 뭐 그대로 재원을 그대로 발사한다고 한다면 늦어질 이유는 상대적으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아마도 이게 발사가 늦어지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위성 자체를 어떤 성능을 조금 개량해서 약간 다른 버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늦어졌거나, 자 혹은 발사체를 똑같이 하면은 이렇게 시간이 안 늦어지는데 우리 보면 우주 발사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위성 하나만 떨구지 않잖아요. 예. 여러 개를 막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누리호 같은 경우 막 8개 정도를 떨구고 가는데 아마도 이번 2차 발사에서 단순히 하나만 내릴 것이냐, 궤도 올릴 것이냐, 아니면 2개, 3개를 여러 개를 올릴 것이냐. 그럴 가능성도 그럴 가능성 같은 것, 뭐 사실은 뭐 이 기간으로 봤을 때는 너무 짧기 때문에 북한이 준비할 여력은 없을 거긴 합니다만 나름 지금 북한이 여러 가지 계산을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금 올해에 3개를 더 올려야 돼요. 네네. 근데 지금 4월이 다 끝나가는데 아직 지금 한 개도 못 올렸단 말이죠. 네. 자 그러면은 일단 자기들이 이번에 쏴서 하나를 올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자신들이 쏘는 방법도 있지만은 사실 너무 비싸고 힘듭니다.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러시아가 위성을 쏘는데 거기 같이 딸려 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도 위성 발사를 계속 하니까. 예. 그래서 아마도 그런 식의, 그러니까 일정을 만약에 북한이 지키지 못하거나 이렇게 추진하기 어려울 때는 그런 식의 방식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즉 그렇게 될 경우는 러시아와의 우주 협력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걸 전 세계에 자랑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북한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머리를 써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할 것이다라고 평가합니다. 다만 어쨌든 공언한 대로 세 개는 이제 쏘는 것은 그렇죠. 올해 올리지 않으면 역시 또 내년 자기 이 지도자 입에서 나온 말을
번복하거나 예. 뭐 혹은 이것이 안 이루어졌을 경우는 그거는 김정은의 그 소위 말해서 영도력에 대한 의문이 자꾸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예. 말씀을 마무리하겠고요.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옥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